TBS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인상 최종 협상이 끝내 결렬돼 총파업에 따른 교통 대란이 15년 만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암사동 선사초등학교 인근에 택시 주차장이 생겨 학부모들과 택시회사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임기를 마친 18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고성국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265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시작된 실태조사에 대해서 시시각각 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너 어제 좀 달리더라? 어찌나 사람들이 붙잡던지. 내가 빠지면 뭔가 허전하다나. 선배, 예쁜 건 너무 피곤해. 물론은 풀 수 없는 갈증이 있다. 컨디션 헛개수. 살 것 같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예민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 마늘 하늘에 번개가 치고요. 비는 많이 안 왔지만 깜짝 놀라셨을 텐데 내일부터 또 더워진다 그래요.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긴장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첫 뉴스인데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인상 최종 협상이 끝내 결렬돼서 총파업에 따른 교통 대란이 15년 만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노사와 서울시 모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파업 돌입 전까지 극적 타결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이후 7차례에 걸친 협상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에도 끝내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소 양보하면서 3.5%로 접점을 찾았지만 현재 11만 원인 무사고 수당에 노조가 5만 원 인상을 요구한 데 사측이 4만 5천 원으로 선을 그으면서 미묘한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내일 새벽 4시부터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는 거의 모든 버스가 올스톱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 수입 중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오늘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오후에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버스 노사 간 협상과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우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다며 무엇보다도 시내버스 노사 협상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시민의 편익보호, 이익 우선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지하철과 마을버스, 광역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시민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암사동 선사초등학교 인근에 택시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안전을 우려해 강동구에 민원을 제기했고 허가 취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택시 회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교길 지도사가 아이들을 통제하지만 스쿨존을 지나는 많은 차량들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학부모들의 걱정이 더 늘었습니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택시 주차장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말에 생긴 택시 주차장은 학교 후문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학부모와 주민 천여 명이 택시 주차지 허가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뜰바자 때 서명운동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너무 싫죠. 그게 아니 이게 스쿨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일 문제는 구청에서 그거를 허락을 해줬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택시 그거 생기면 더 복잡해질 테고 학교 앞에 왜 그거를 허가해줬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택시 주차장 주변에는 택시의 학교 주변 통행을 금지하는 강동구청의 현수막이 붙어져 있습니다. 택시 회사는 이미 자발적으로 우회 도로로만 다녀 학생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학교 주변에서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다른 회사의 택시는 보였지만 해당 업체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도 확인해봤습니다. 여기 사는 입장으로서도 불편은 전혀 못 느끼겠고 복잡하다도 예전에 그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하고 더 많아진 것도 하나도 없고 저 회사 택시는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저쪽 한쪽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택시 회사는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움직여왔지만 구청에서 14일 주차장 허가 취소 청문회까지 열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았어요. 2월 달에. 그래 받아가지고 3월 7일에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한 달을 넘게 했습니다. 근데 공사할 때까지 다 조용했어요. 그래 마무리 단계 딱 오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막연히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나가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절차에 따라 주차지 허가를 해놓고는 막상 민원이 들어오자 강동구가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강동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강동구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택시 회사가 주차지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택시 차고지로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택시 차고지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 암사동 노예 주차장에다 이제 택시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그린벨트에 관한 법에 이 그린벨트에는 택시 차고지가 사용을 허가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당초 사용하고자 하는 허가 목적에 위배돼서 주차지는 차량만 세워둘 수 있지만 택시 차고지는 세차와 정비 시설이 함께 있어 환경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인 이곳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강동구는 택시 회사의 차고지가 현재 없다는 점, 배차소를 설치해둔 점을 근거로 단순 주차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택시 회사는 정황상의 추측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세차도 그 주차장에 둘 수 없어서 외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고 정비 시설을 갖추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밖에서 정비공업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어떤 외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외부 상황으로 차고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절대 갖추지도 않을 뿐더러 해서도 안 되고 그게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사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문제에서 불거진 이 사안은 택시 회사의 생존권 문제로까지 번지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BS 안경원입니다. 서울의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올봄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황사 발생이 적은 데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입니다. 안개 탓에 가시거리가 길진 않지만 전날 비가 내려서인지 꽤나 쾌청합니다. 올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1월부터 4월의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세제곱미터당 79 마이크로그램이었던 미세먼지 농도는 2010년 55 마이크로그램으로 대폭 줄었고 올해는 그보다 더 감소한 5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여건과 지속적인 미세먼지의 저감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도입과 겨울철에도 도로 물청소를 할 수 있는 청수차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경유 자동차의 매연 저감을 위해서 LPG의 엔진 개조, 이러한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우선 매년 찾아오던 봄의 불청객, 황사의 발생 일수가 적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3일간 고농도 황사가 유입됐지만 올해는 고농도 황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서울시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의 공기가 맑고 깨끗한 날에는 남산 N 서울타워에 서울 하늘색 조명이 켜집니다.
하늘색 조명의 의미는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서울 공기가 대표적인 청정지역 제주도만큼 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봄 N 서울타워에 하늘색 조명이 켜진 날은 52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일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줄어든 만큼 맑아진 공기.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큰 변화를 못 느낍니다. 특별히 못 느끼겠어요. 공기가 좋아진지 나빠진지는요. 예,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매연이나 뭐 연기나 그런 것 때문에 좋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좋아진 것 같진 않고요. 그런데 딴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갈 길은 먼 것 같아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기 오염 물질의 어떤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물질은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 반면에 이산화질소라든지 오존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해외 선진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저공해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면서 서울의 공기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 정책들의 추진으로 더욱 상쾌한 서울을 기대합니다. TBS 오정현입니다. 이어서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곽상준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어제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역시나 하고 끝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4.7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845점 이사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시아권 증시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조금 약세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여타 국가 대비 이렇게 약세를 보인 이유는 역시나 삼성전자에 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장중에는 뭐 노무라 창고로 대규모 매수가 이어지면서 장중에 잠시 삼성전자가 플러스 전환도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서 다시 물량이 터져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물량을 터뜨린 그 주요 주체는 어제와 동일하게 외국인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어제 3천억대 판 데 이어서 오늘도 무려 1250억대의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면서 삼성전자를 하락시켰고 주가지수 상승을 이렇게 짓누르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여부가 앞으로 시장 전체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집중적인 매도를 보여준 반면 기관들은 매수를 해주었고 특별히 기관들이 오늘 최고로 많은 업종 매수를 보여준 화학업종이 큰 폭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3.12포인트 0.67% 상승하면서 468.13으로 마무리를 하였고요. 오랜만에 원화 환율은 강세를 나타내면서 2.80원 원화 강세를 보여서 1162.90원의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타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방금 전에 홍콩만이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0.8%대의 상승, 그리고 상하이 증시는 1.4%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였고 대만은 1.7%에 육박하는 상승, 반면 홍콩은 0.1% 수준의 하락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이상 신한금융투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성국 정치평론가와 함께 18대 국회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8대 국회가 5월 29일 활동이 끝나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활동이 다 끝났는데요.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역시 점수가 좋지 않군요. 뭐 사상 최악인 것 같아요. 예. 그 리얼미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18대 국회 의정평가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자의 74% 가까이가 잘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잘했다는 평가는 뭐 한 12.8%? 네. 뭐 10명 중에 뭐 1명 정도가 뭐 그래도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4년 전 그러니까는 17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17대 국회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네. 그때는 잘했다는 평가가 한 20%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했다는 평가가 10% 이상 줄어든 거죠. 그리고 못했다는 평가가 10% 이상 늘었습니다. 17대 국회도 이제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뭐 108번 내 얘기 나오고 막 그랬던 국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평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17대 국회보다도 더 나쁜 평을 이번 18대 국회가 받고 있습니다. 아마 사상 최악의 그런 국회로 평가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뭐 끝나고 나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대단히 어렵긴 합니다만, 그렇죠. 뭐 전보다 평가가 좀 나빠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걸 뭐 성적을 반영해서 다음번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미 19대는 다 끝나고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지역별로 보면 인천과 경기 지역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좀 살림살이와 관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할 때 두 가지 비판을 주로 하거든요. 하나는 좀 싸우지 마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민생 좀 챙겨라.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서울 시민의 4분의 3이 스스로를 중하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울이 그렇다면은 경기, 인천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서민들은 더 어렵게 되고 중산층은 하향 분해가 돼가지고 서민층으로 전락하고 이런 상태에서 살기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많은 세금 받아가면서 세비 받아가면서 막상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니까 뭐 그런 국회에 대해서 잘한다 이런 평가를 줄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수도권이 더 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비판 성향이 강한 젊은 층들이 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우리 국회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이건 뭐 매우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결과가 19대 총선의 표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야당의 표가 많았던 거고요. 19대 선거를 보면 수도권에서 교체율이 굉장히 높죠. 18대 국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들을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왜냐하면 이 정치 의원들의 4년간의 의정 활동이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돌아보죠. 우선 이제 18대 국회 4년 동안에 모두 15,000여 건의 각종 법률안이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했다 이런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결국은 6,500여 건은 처리되지 못하고 다 폐기됐습니다. 그러면 법안 제출해놓기만 하고 제대로 처리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안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회의원이 제출할 때 자기가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서명만 해도 제출 건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생색내는 데는 열심이었고 그러나 책임 있게 뭔가를 처리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법안 이 제출도 좀 남발된 것도 있다 이런 지적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이 남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대 국회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우선 해머 떠올리실 거고, 그리고 체류탄, 전기톱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회입니까? 어디 난장판이고 싸움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몸싸움 이미지, 여야가 생산적으로 뭔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운다. 이런 이미지는 거의 하나도 없고, 지금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늘 저런 모습들로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뭐 18대 국회의원들 중에 열심히 한 의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뭐 다소 좀 억울한 평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런 극한적인 투쟁, 네. 몸싸움, 밀어붙이기, 육탄전 이런 것으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또 18대 얘기는 이제 그 쇠고기 촛불 시위, 한미 FTA 이런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 뭐 한미 FTA는 어쨌든 국회가 이 몸싸움 끝에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쇠고기 문제는 이 장 외에서 이제 촛불 집회 형태로 네. 제의가 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하다고 좀 봅니다. 뭐냐면 국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촛불을 들고 장외로 나갔겠느냐. 그래서 수만 명에 달하는 이 전경 경찰들과 길거리에서 대치했겠느냐.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부도 자신들의 요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권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래서 거리로 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 촛불 집회 내내 우리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이 기능을 상실했어요. 역할을 상실했어요. 이 촛불 집회에 국회의원들이 나가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왜 나왔냐? 이런 얘기들 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것이 18대 국회가 그만큼 민심과 떨어져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의정 활동을 마무리한 18대 국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함께하고 있고요. 예, 뭐 반면에 18대 국회에서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초석을 다져놨다. 좀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억지로 좀 찾아야 되겠는데. 우선 그 한진중공업과 관련돼서 국회의 노력은 좀 평가해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노사 문제라고 하는 거 풀기 어렵고 한진중공업과 같이 아주 오래된 노사 분규는 사실 뭐 누가 들어서도 참 풀기 어려운 것인데 네. 우리 국회가 그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 청문회에 결국은 그 한진중공업의 조남우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뭐 인사청문회가 됐건 정책청문회가 됐건 대기업 총수들 다 증인 채택에도 안 나왔잖아요. 다 해외 가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한진중공업의 조남우 회장은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건 그만큼 국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했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한진중공업의 조남우 회장을 설득했고 예.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노동계 쪽도 설득했고 또 김진숙 지도위원회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로 극단적인 행동하지 않기를 자제하기를 네. 또 당부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김진숙 지도위원은 내려왔고 그리고 한진중공업 사태는 어쨌든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좀 더 일찍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뒤늦게라도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이것은 앞으로도 국민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무조건 좀 뛰어들어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뛰어드는 만큼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잘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대 국회에 성과도 있다. 초반에는 찾기 어려우신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18대 19대로 넘어가는 현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약사법 개정안하고요. 몇 가지 그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들은 그나마 그래도 밥값들 했다. 이런 네. 평가드립니다. 그때 보면은 너무 비판 여론이 많았어요. 예. 뭐 이제 선거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19대 국회에 등원하지 못하는 낙선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본회의 자체가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워낙 비판 여론이 비등해서 이제 낙선된 의원들까지 다 국회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민생법안 네. 65개를 처리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수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라든지 하는 몇 가지 법, 특히 이제 112 신고를 할 경우에 네. 바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이런 민생 안전과 관련된 네. 이런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주목할 것은 그 와중에 국회 선진화 법안이 어쨌든 통과가 된 겁니다. 소위 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게 뭐냐 하면요. 이제 국회의장이 예. 직권상정을 할 때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나 천재지변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사안은 다 여야가 대화로 해결해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야당이 무작정 지연 전술을 쓸 수 있으니까
이 신속 처리제라고 해서 예컨대 이 법안을 제출하면은 우선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 가잖아요. 상임위에서 180일 이상 심사를 안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가도록. 예. 법사위에서 90일 이상 심사가 안 되면은 또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법안은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맞으면 처리를 안 해서 자동 폐기되는 일은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가기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당한테도 필리버스터제를 이제 용인하는 그런 이제 그 무기를 쥐어준 거죠. 네. 합법적인 의회 지연 전술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야당이 무작정 지연 전술을 쓰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도 근데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여야의 모든 무기 하나씩을 이제 쥐어주고 이 무기를 가지고 게임의 룰 속에서 좀 대화 타협으로 국회를 좀 잘해봐라. 이렇게 18대 국회가 마지막 선물을 예. 19대 국회에다가 주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대 국회는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른 국회 운영 규칙 속에서 이제 국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워진 이 룰에 여야 모두 빨리 적응하고 익숙해질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소위 그 이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는 국회 선진화법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요. 몸싸움은 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가봐야 됩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견 도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뭐 이제 19대 얘기는 또 풀어가야죠. 뭐 오늘은, 그럼요. 네. 오늘은 뭐 18대만 마무리하고요. 네. 사실은 지금 원구성도 안 돼가지고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19대 얘기나 다른 얘기는 다음번 오실 때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고성국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토크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데요. 오늘은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이주원 사무국장님 모시고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이야기,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소위 출구 전략 이야기 이제 가시화가 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우리 이주원 사무국장님 계신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는 어떤 단체인지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나눔과 미래는 그 주거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지역운동단체이자 시민운동단체로요. 뉴타운 문제, 임대주택 문제, 그다음에 일반적인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들을 지원해주고 정책적 의제를 개발해서 정책을 바꿔나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결성한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책 제안도 제시를 하시고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이 뉴타운 재개발 구역 얘기가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이제 일반인들은 들으면요. 네. 어디가 몇 군데고 어디는 뭐 예정 지역이고 어디는 정비 구역이고 그래서요.
일단은 18곳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가 돌입한다. 이 기사가 최근에 있었죠? 예, 지금 서울시에 천여 개 되는 정비 구역 중에 네. 아직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역을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 정비 예정 구역을 중심으로 18개 구역을 일정 정도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해제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18곳이죠. 여기가 보면 동대문 2구역, 또 동대문 1구역, 홍제 4구역 이런 곳인데요.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추진한다. 해제 기준은 뭔가요? 예, 추진 주체가 있는, 즉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나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있는 곳은 주민동의 50%를 받아서 네. 조합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조합 설립을 해산시키고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거고요. 네.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정비 예정 구역이나 정비구역 중에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은 30%인가요? 주민동의 30%로 예.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지금 출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8곳 해제된 곳은 추진 주체가 아직 없는 것이죠. 네, 추진 주체가 네. 없기 때문에 쉽게 해제할 수 상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30% 동의만 받으면 되니까요. 쉽게 네네. 해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나머지 또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네. 265곳이 있고요.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앞서 18곳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 소위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들,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매몰 비용이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들 하대요. 사실은 이 매몰 비용만 해제할 수 있다면 네. 많은 구역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해제냐 추진냐 이런 것들이 쉽게 결정될 텐데 네. 현행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은 서울시가 매몰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제가 쉽지만 조합이 설립된 곳은 매몰 비용 보조가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도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한테 조합 설립 단계에 있는 지역도 매몰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달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게 아직 답은 나오진 않은 상태이죠. 거절을 했습니다. 네. 국토해양부가.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조사 비용이라든지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비용들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추진 주체가 설립된 지역이 있고 설립되지 않은 지역, 아직 네. 설립되지 않아서 그나마 이제 해제 요건이 조금 쉬울 수 있는 265곳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실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까?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우선 실태 조사를 하는데 네. 구역별로 각 사업비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개별 가구별로 얼마 정도 추가 부담금이 나올 건지 조사해서 이거를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 의사를 물은 다음에 찬성이 많으면 추진을 촉진하고 네. 그다음에 찬성이 반대가 많으면 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태 조사의 프로세스를 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추가 분담금이 문제가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요.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것보다 큰 평수를 얻기도 하지만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이 추가 분담금이 앞으로 가서 전문가들이 이 정도 더 들 건데 계속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네. 물어보는 건데 그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어떻게 산출할 수가 있죠?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정비 예정 구역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을 정비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산출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이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 것이고 이 정도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정도의 그 추가 분담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개괄적인 방식으로 갈 것 같고 정비 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이상 지역들은 정비 계획이면 아파트가 몇 동이 설립될 것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추가 부담금을 산출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대부분의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그 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거의 예. 특히 강남 재건축도 추가 분담금이 나올 것이고요. 예. 강북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을 피해서 아파트를 입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뭐 분담금을 내더라도 네, 이제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뭐 있었으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침체되면서 이제 어려워진 거죠. 네.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이 추가 분담금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고 네. 나머지 사업을 할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해서 뭐 투표 방식으로 결정을 하나요? 설문조사 하나요? 그 현행 도정법상 네. 주민들이
법적 양식의 해산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거를 징구해 갖고 오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네. 그 기초에. 그럼 기초에가 그걸 검토해 본 다음에 서울시에 요청하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투표 방식이라기보다도 기추진 세력이 있는 곳들은 네. 징구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서류를 받는 이런 방식이라는 네네. 거죠. 예, 네. 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관에서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이주원 사무국장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앞서 30% 동의만 있으니까 뭐 정비구역 해제가 쉬울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50%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죠? 여긴 다소 좀 어려울 것도 같아요. 여기가 지금 305곳. 네. 예, 여기도 실태조사를 그러면 하나요? 지금 서울시 입장에 따르면 네. 실태조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 뭐냐면 현행 박원순 시장에 대한 재개발 뉴타운 지역의 반대 주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네. 올해 시범적으로는 아마 이 지역에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진 주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내년으로 넘길 시에는 사실은 이 반대 주민에 의한 반발이 커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를 다 못하더라도 네. 내년에 하더라도 몇 군데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뜻을 한번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그 사실은 올해 지금 앞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265곳이죠. 여기도 네. 지역이 많기 때문에 네. 두 번 나눠 한다는 거죠, 올해? 네. 예, 두 번 나눠서 6월과 10월 이거 하다 보니 이제 올해 다 갈 거란 올해 말이죠. 다 갑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도 의중이 어떤지 몇 군데를 좀 해보면 앞으로의 추진방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시죠. 네. 시에다가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실 거고요. 예. 자, 실태조사를 했어요. 어쨌든 했는데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찬성 지역도 있을 것이고, 우리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반대 지역도 있을 텐데 계속하겠다 이런 쪽에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예, 구역의 특성에 따라 지원 방법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구역은 용적률을 조금 올려주는 방향, 물론 반대급부도 나오겠지만, 네. 그리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순부담률을 줄여주는 방향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지역은 공공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서울시 지원 방향이 안 나왔고 네. 우선 중요한 거는 찬반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계속 가겠다는 지역에 나오면 그 지역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반대 지역도 문제인데요. 반대 지역도 사실은 그동안에 좀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개발을 뭐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 대안은 뭐냐? 이거는. 뭐 현행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그 기존 주거지를 보호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방식도 있고 네. 소규모 블록형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로환경 정비 사업 같은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세부적인 대안, 즉 하나의 정비 방식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비 방식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세부적인 대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이제 앞으로 현 실생활 속에서 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주원 사무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겠지만 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정비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는 구역이 많을 걸로 지금 시민단체는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 해보면 많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측하기가 쉬운 물론 문제는 아니지만 어렵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예. 해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행 제도상 폭발적으로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30% 동의받기도 어렵고요. 네. 특히 50% 동의받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외부에 네.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이 해법 하나 갖고 모든 재개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 생각하는 것도 그건 오만이고 네. 자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쭙죠. 서울시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셔서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네. 이른바 뭐 사업성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출구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대체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내세운 네. 출구 전략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부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방향은 사실은 시민 단체들이 요구했던 방향과 일치하는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향후 6월과 12월에 일단 그 실태조사 265곳 실태조사가 진행되면 네. 어떻게 가야 될지가 방향이 좀 민심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을요. 예. 오늘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이주원 사무국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시각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 결렬됐고요. 막바지 지금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는데 뭐 아직까지 뉴스를 보면 타결됐다는 소식은 없는데요. 예. 내일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타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시시각각 여기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배달이 죽여줘요. Next. TBS 교통 날씨가 방송됩니다.
TBS 우리 민족의 시원 바이카로 세계 최대 제국의 발원지 몽골고원에서 미래와 소통하게 될 2012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대원을 찾습니다. 국내외 대학생이나 휴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6월 6일까지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2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꼬마 친구들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메이저리그 진출이 꿈인 아나톨리의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야구를 처음에 좋아했는데 야구에 대한 만을 봐가지고 야구가 좋아졌어요. 멋진 투수가 되고 싶은 현민이의 아버지는 멀리 나이지리아에서 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조금 어설펐는데 몇 개월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되고 형들하고도 많이 친해졌어요.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리 야구단. 인기 스타 양준혁 씨가 함께하는 이곳은 야구 꿈나무들의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표정도 눕고 별로 밝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보시지만은 애들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얘들이 정말 다문화인지 아닌지도 정말 구분도 안 갈 정도로 참 이성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인물을 키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 같은 진짜 어떤 사회 리더로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애들 이렇게 같이 놀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오늘의 현장을 발빠르게 보여주는 TBS TV의 생방송 프로그램. 수도권의 신속한 뉴스와 생활 정보까지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시사 이야기. 생방송 시사 매거진 나우. 지금 이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과 사고를 빠르고 심도 있게 풀어냅니다.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예민수 교수와 각 분야의 시사 전문가가 함께 푸는 수도권의 이모저모. 서울의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생방송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일어난 서울의 핫 이슈. 수도권 프라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풀어봅니다.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 흔들리는 공교육 시대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들의 명쾌한 고민 해결.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TBS TV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됐어. 어떻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박지성 선수는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너도 무단히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한다고 할 때 무단히라는 말을 쓰지만 부사 무단히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무단히는 사전에 허락 없이, 아무 사유 없이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부단히를 써야 할 자리에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단히는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이 없이라는 뜻으로 부단히 노력하다처럼 씁니다. 다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박지성 선수는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너도 부단히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총 길이 481.7km. 동에서 서로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한강에는 모두 27개의 대교와 4개의 철교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중 1900년에 제작된 한강철교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긴 2559m의 방화대교. 반면 잠수교는 795m에 불과해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짧고 또 낮은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하루 평균 21만 7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한남대교입니다. 다리 위 7개의 전망 카페는 차를 마시면서 한강의 경관과 야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서울의 명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더 아름다워지는 한강다리는 모두 10곳의 야간 조명이 켜지는데요. 낮의 모습과는 또 다른 화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해온 한강의 다리들.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보고 느끼실 수 있겠죠? 카페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쿠폰을 사세요. 쿠폰이 한 장당 500원짜리인데 이 쿠폰을 이제 여러 장 사셔서 도시락 카페, 가맹점 및 반찬가게, 분식점, 떡집에서 쿠폰으로 계산하시면서 음식을 다 먹으셔서 카페에서 식사를 하시면 돼요. 손님도 많아졌지만 매출도 한 2.5배 정도 나와요. 멀리서도 막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동네 주민들보다 외부에서 더 많이. 보다 청결하고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통일시장 도시락 카페 많이 찾아오세요. TBS
TBS 교통 날씨입니다. 지금 이 시각 유난히도 마포권 도로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신촌로와 양화로, 마포로가 모두 각 방향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 안쪽에서는 강남대로가 어렵습니다. 신사에서 논현역까지 양재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뒤로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한남대교 쪽으로는 교통량만 많고요. 반대편 왼쪽으로 보이는 곳인데요. 양재 방향으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사대문 안쪽과 강남권에서는 전시각대부터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종로나 청계천로 그리고 퇴계로까지도 동서로 이동하시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종로 쪽으로 들어가서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보겠습니다. 교통량 많이 늘었습니다. 화면 왼쪽이 도심 방향인데요. 종로 4가에서 3가 쪽으로 서행이고요. 반대편은 전시각과 마찬가지로 정체 빚어지고 있습니다. 종로 4가 지나서 종로 1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종로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시기 지금 시각 어렵지 않습니다. 각 방향 모두 신호 한 번씩이면 다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교차하는 태평로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나란한 곳인데요. 퇴계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퇴계로 4가에서 3가 쪽입니다. 명동역 방향으로 화면 오른쪽인데요. 30km 안팎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퇴계로 2가에서 명동역까지도 정체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양화로 상황 살펴볼게요. 동교동 삼거리에서는 양화대교 남단 쪽으로 여전히 정체입니다. 화면 오른쪽 보시면 되겠는데요. 신촌 쪽으로 가실 때는 어려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의주로 보겠습니다. 홍은모가차도 넘어설 때 어려움 없겠는데요. 홍은 사거리에서 무학재 쪽으로 이동하는 길 신호 한 번이면 되겠고요. 반대편 녹번역 사거리 쪽 통일로 진입하실 때도 역시나 소통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간선도로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죠. 한남대교 북단에서 지금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가시는 길 수월하고요. 반대편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옆으로 보이는 두무갯길에서도 어려움 없이 통과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포권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교 북단에서는 일산 쪽으로 가는 길 30km 내외로 서행하고 있는데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어려움 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 때문에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낮 기온도 19도 선까지밖에는 오르질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다시금 이어질 텐데요. 아침 기온 1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5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연일 30도에 가까운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TBS 교통 날씨였습니다. Next.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TBS. 희망 광고 안 들어봤는데 어떤 광고죠? 이게 글쎄 그게 뭐예요? 광고를 만들어준다고? 방송국에서 공짜로 해줘요 그런 거요? 돈도 안 내고?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대안은 따로 없나요? 정아, 중소기업이나 명세상인 개인이나 단체 같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우리 같은 사람들도 CF 만들어준다고 하네. 그래? 응.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 당연히 해야지.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까지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TBS 유명하고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